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운반선 서해오의 실종자 수색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덤프트럭을 바다 밑에서 찾았는데 조류가 워낙 거세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병준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이 바닥을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복된 83톤급 운반선 서해호입니다. 승선원 7명 가운데 2명만 구조되고 4명은 선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여전히 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수심 15m 아래 갯골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덤프트럭 기사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워낙 세 접근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경은 물때에 맞춰 트럭에 접근해 볼 계획이지만 실종자가 조류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당시 해역의 파고는 0.5에서 1m 정도. 대형 운반선이 뒤집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출항 1시간 만에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입니다. 구해준 사람들만에 순간적으로 넘어가더래요. 금방 넘어가더래요. 손도 없이. 이에 따라 해경은 배에 실려있던 11톤 크레인과 25톤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제대로 결속돼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게 된 원인, 이걸 찾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지금 CCTV로 수거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분석을 통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실려있던 경유 800리터를 모두 제거해 인근 양식장에 유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오 의장은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살리고 국민이 중심인 나라를 만들라는 홍범도 장군의 뜻을 다시 되새긴다며 민주화되고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도록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탄핵, 제주항공 참사와 서해오 전복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대형 참사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함께 탄핵, 또 여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또 서산에서는 서해오가 전복이 되면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연이은 참사와 또 안전사고로 인해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이 집단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이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지금 집단 트라우마가 재현되고 있죠. 네. 우려 수준을 넘어서서요.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하루하루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특히 지난 12월 한 달 동안은 올 초부터 계엄, 또 탄핵,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던 상태, 연말에 또 대형 참사까지, 항공기 참사까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집단 PTSD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운 상태죠, 현재. 네.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주위에 보면은요, 왠지 모를 불안감, 우울감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정시적으로 발생한 불안과 공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게 대형 참사가 연이어 터지면서
트라우마가 이 누적되는 것을 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질환에 있어서도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개입해서 치료하면은 치료 기간도 짧아지고 후유증도 적어지고 회복이 빠른데 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병이 진행되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들고 치료도 좀 어렵고 네. 또 후유증도 많이 남고 회복이 느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네.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상황처럼 좀 회복이 빨리 될 만하면은 또 새로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네.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정말 정신없이 힘들어지니까 빨리 개입하는 게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어떤 그런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바로 그 상황이 발생되는 그 순간부터 빨리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를수록 좋은데요. 아무래도 일주일 이내 네. 특히 이런 어떤 재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개입 없이 넘어가서 증상이 계속되면은 흔히 말하는 PTSD로 넘어갈 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이나 우울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네. 그때 빨리 개입해 가지고서 안정화 시켜주면은 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지만 그게 한 달 넘어가면은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개입하는 것이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학계에서는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네.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트라우마를 이겨내다 극복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은요. 네. 어떤 면에서 견뎌낸다는 말이 또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트라우마는 쉽게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이길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개인의 힘으로는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라든지 연결,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공동 대응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토닥여주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네. 그래서 같은 트라우마 경험한 사람끼리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또 옆에 사람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이웃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네. 사회적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서 해야 될 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네. 사회적 연대 함께하는 것. 그다음에 힘든 것 있을 때 숨기거나 뭐 이렇게 특히 이거는 정신과적인 문제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혼자 앓지 말고 표현하고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도 요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상담하는 분들 많이 있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네. 그런 좋은 정보들에 또 귀 기울이고 좋은 뉴스 들으시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수면이라든지 식사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자기 직업활동, 학업 이런 것들을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유지하는 것, 일상을 늘 함께하면서 견뎌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자극적인 뉴스라든지 끔찍한 그런 재난 현장들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송도 좀 자제해야 되지만 보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보지 않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 섣부른 조언, 괜찮을 거야, 힘을 내 이런 식으로 그냥 섣부르게 얘기하는 것은 트라우마 상해 있는 사람들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들어주고 걱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 충고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되지 않다고 오히려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고요. 또한 2차 가해라든지
또 누구를 희생양 잡는 거 찾아서 누구 탓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부는 통합 심리 지원단을 꾸려서 유가족들 심리 지원에 나섰는데 이거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도 사실 많이들 충격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국민들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다 있는데요. 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보건소 중심으로 어떤 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신의료기관, 상담기관들이 전국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꺼려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고요. 오프라인이 어려운 경우는 온라인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무료로 1년 365일 야간에도 운영되는 있으니 그쪽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109에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자살 관련 109 전화도 있고 또 국가 정신건강 포털 사이트라든지 검색하면은 홈페이지 많이 있으니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2025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복귀론이 등장했고 지역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세종시로 이전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이전 비용 문제나 보안상 허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재이전 논의가 불거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불을 지폈는데 새해 들어서는 세종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을 계속 쓰는 건 적절치 않고 이미 개방된 청와대는 보안이나 경호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를 제안한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나 또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세종시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정부 중앙청사 중앙동 입주가 무산된 뒤 2027년까지 독립청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무실과 비서실, 경호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전한 정부 부처는 물론 2031년 완공될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근거리여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04년 헌재 판결로 인한 위헌 시비와 국민적 합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개헌 논의가 진전이 되면 그때 당연히 행정수도 개헌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일환이고요. 개헌이 시간이 걸린다고 싶으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 전국에 휩쓸릴 경우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마저 지연될 우려도 있어 올해가 행정수도 완성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65살을 넘어가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고령화가 더 심각하거나 비슷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상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75살 한창호 씨가 마을 경로당에서 청소기를 돌립니다. 한 씨는 70대 중반이지만 회원 30여 명 가운데 막내입니다. 청소나 정리 등 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만 있으니까 나처럼 이제 어리면 와서 이제 청소 시작은 이제 내가 내가 한다 하면 하죠. 여기서 75은 애기.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데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충남의 고령 인구 비중은 국내 평균을 훌쩍 넘는 22%이고 대전도 18%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뒀습니다.
대전도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와 동구가 23%와 22%, 대덕구 20%로 원도심은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요양기관으로 업종을 바꾸며 이른바 노치원이 된 사례만 충남 28건, 대전 11건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부양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제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고립도 막을 수 있는 거겠죠. 이와 함께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사는 곳 중심으로 불편 없이 돌봄을 받게 하는 것도 자치단체 차원의 중요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바탕으로 딸기와 알밤 등 충남의 질 좋은 농특산물이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K농업의 가능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의 최대 쇼핑몰에서 열린 논산 농식품 해외 박람회입니다. 광장을 빨갛게 물들인 논산 딸기가 방콕 시민을 사로잡았습니다. มันจะมีความฉ่ำๆข้างในแล้วก็มีความเปรี้ยวแล้วก็หวานอยู่ข้างในแบบรสชาติแบบอร่อย 닷새간 열린 행사에 35만여 명이 다녀갔고 논산 딸기 10톤이 팔렸습니다. 2년 전 베트남 하노이, 지난해에는 태국 방콕에서 통했던 논산 딸기가 올해는 인도네시아에도 진출합니다. 여기에서도 500억 이상의 바로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바이어들과의 수출 협약을 통해서 우리 논산의 딸기를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남한간주의 벼 재배단지 11만 제곱미터를 조성한 부여구는 올해 벼 재배단지를 200만 제곱미터로 늘립니다. 49년간 무상임대한 1000만 제곱미터의 땅에 농업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이거 잘 될 경우는 이제 부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수출되는 충남 김을 비롯해 금산 인삼이 지난해 오스트리아에, 공주 알밤도 베트남에 첫 수출되는 등 충남 농산물이 K농산물 흥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다음은 KBS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공주시 종로약국 500만 원, 의료법인 주은복지의료재단 이사장 이웅재 500만 원, 남경민 전통 궁중칼국수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주시 발전원로회 320만 원, 공주 농협농가 주부 모임에서 300만 원, 공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또박이 창호 100만 원,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100만 원, 마곡사에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KBS는 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낮에 8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였는데요.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아침에 대전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도 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 남부 서해안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주가 영하 6도, 세종 영하 5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논산이 3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영하 7도, 한낮에 서산이 4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기온 보령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일요일에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